오늘은 이제 MM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MMT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제가 이거를 가져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FOMC라든지 그제 어제 청문회에서 했던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페드의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MMT를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연방준비은행장 중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이 이제 로버트 카플란 총재라고 있어요. 댈러스 여는 총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MMT라는 현대통화 이론의 영역에 우리가 일부 들어선 것을 인정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조금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제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회사채에 대한 거를 매입을 하는 발표를 하고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는 회사채 매입 방식을 유통시장에 있는 ETF를 매수하면서 간접 원쿠션 때려가지고 ETF 매수하면서 간접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그렇게 방식을 고수하다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브로드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회사채들 그 발행 비중에 따라서 쫙 골고루 안분 배열을 해갖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CDS 프리미엄, 부도 수합, 그러니까 위험도라고 보시면 돼, 풋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떤 추정하는 마켓 CDX 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선호 현상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존의 ETF 방식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 브로드마켓 인덱스에 포함되는 회사는 채권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발행 규모에 맞춰서 안분 배열해서 지금 연준에서 사들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이 우리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만기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우리 회사 아주 적정해요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채의 매입 조건에 대해서 그 발행한 자사에서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내가 경찰에 고소를 진행을 했어. 근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약간 그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한 차이지.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카플란 총재가 그럼 뭐라 그랬냐, 제가 이제 원문 그대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불행히도 신종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수 밟아왔다라고 하면서 운을 떼고,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MMT의 일부 버전을 실행했다. 그리고 불행히도라는 표현에서 물론 MMT로 들어왔다는 거를 굉장히 좀 내키지는 않아, 약간 이런 뉘앙스는 좀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에서 MMT 이론에 대해서 무슨 그런 쓰레기 같은 이론을 이렇게 보여왔던 것에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거에 우린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연준 의장 중에서 지금 최초야, 카플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현대통화 이론 MMT가 뭐냐. 자, 사전적인 의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사전적 정의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조금씩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권할 수 있는 그런 발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경기 불황이라든지 어떤 이번에 왔던 팬데믹 같은 이런 것들이 큰 충격이 오면 계속해서 돈을 찍어갖고 이 민간에 뿌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중앙은행은 어찌됐든 정부의 밑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기 불황은 왜 오냐면 근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오는 거거든요.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잖아.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쓴다는 거지. 왜? 경기 불황이 오면 기업이 망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자들도 막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도 확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죠. 돈을 못 쓰잖아. 근데 이 돈을 누가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 MMT 이론은. 이거를 정부가 돈을 준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준다? 세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안 되면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T비를 발행하고 있잖아. 이 T비를 발행하는 것처럼 국채를 무제한된 한정으로 계속해서 발행을 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번에 우리나라 재난 기본소득 주듯이 국민들한테 줘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땀 흘려서 걷어들인 수입보다는 공짜로 받은 수입은 소비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아껴 써야 돼, 예금하고 이래야 되지만, 길 가다가 내가 한 10,000원 주웠어. 그러면 야 10,000원 주웠다, 우리 공짜 사 먹으러 가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돈이 뿌려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기존보다는 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는 건 예를 들면 이게 아이폰 한 대 더 사는 거야. 아이폰 사고 싶었는데 못 사다가 정부에서 통장에 돈 꽂아주니까 아이폰 사는 거야. 그럼 아이폰 사면 애플의 실적이 올라가죠. 애플이 돈을 많이 벌겠지. 애플이 돈이 많이 벌면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지금 잘 되니까 사람들 더 뽑아, 고용을 늘려. 고용을 늘리면 기존에 직업이 없던 사람도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사람도 250만 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니까 임금 상준을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쓰고, 그러면 이게 다시 소비로 연결돼서 다시 기업의 실적, 이게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인데, 이거를 기존의 어떤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통화정책, 시장에 돈을 뿌려버려서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갈 수 있게끔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아예 이거를 다 조정하자는 게 이 MMT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 핵심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를 쓰다는 게 아니라 국채 발행을 계속 찍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계속해. 근데 이 국채 발행을 계속하는데 이거를 세컨더리 마켓에 내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있고 발행시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통시장은 우리가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가 막 거래하는 우리 거래소 같은 이런 걸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고, 발행시장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유통시장에 가지 않고 발행시장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사냐면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그걸 사들입니다. 중앙은행이 그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잖아. 그럼 중앙은행이 이걸 다 빨아들여. 어떻게 빨아들일 수 있어? 돈 찍어내면 되니까. 발권력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면 되잖아. 그걸로 사는 거야 계속. 그럼 재무부에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재무부에서 그 돈 들어온 대로 경기가 안 좋고 하면은 사람들 통장에 돈 꽂아준다는 거지. 근데 왜 이거를 유통시장에 안 가고 발권시장에서 가느냐? 유통시장으로 가면 난리 나요. 왜냐면 무한정 지금 채권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유통시장으로 가면요,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채권 가격 떡락하고 금리 확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중앙은행에 돈을 줘야 되잖아. 이자를 줘야 되잖아.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됐던 아니면 유통시장에 했는데 유통시장에서 뭐 재용이 형이 만약에 그걸 싹 사들였어. 그러면 재용이 형한테 금리를 줘야 되잖아. 금리를 줘야 되는데 채권 발행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발행시장에서 그 중앙은행한테 낮은 금리로 그냥 이 둘이 짬짬 해갖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잖아.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0%로 팍 맞춰버려. 금리에다 캡을 팍 씌워버린다고. 그러면 재무부 입장에서 채권 발행을 해도 이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MMT 이론이 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냐,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플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돈을 엄청나게 뿌려제꼈죠. 그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갖고, 헬리콥터 벤, 그 다음에 유럽엔 또 누가 있었어? 슈퍼마리오, 우리 드라기 총재가 있었지. 막 뿌려제꼈단 말이야. 뿌려제꼈는데 사실은 기존의 통화정책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 MMT 이론이랑 사실은 목적 자체는 똑같아요. 위에서 시장에 돈을 확 뿌려갖고 탁 뿌리면 은행에서 대출 팍팍 내주고, 금리 낮추면서 통화량 풀고 국채 매입 확 해주고 하면서 돈 뿌리면 시중은행이 대출 팍팍 나가고, 그럼 기업이 그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 늘리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 낙수 효과야. 2008년 이후에 QE를 1, 2, 3자 하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고 뭐 이거 했던 거는 이런 낙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였는데, 사실은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그런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못했잖아. 물론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끝까지 못 잡은 거예요. 그치? 물가는 계속해서 연준이 목표로 했던 2%, 2.5%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자산시장 버블만 일어났지. 부동산, 주식 이런 것만 미친듯이 올라갔지.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지. 야, 니네 2008년도 이후에 니네가 그렇게 주장하던 QE에서 통화정책해서 그렇게 시장에 맡겼더니 이거 어떻게 됐냐? 니네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낙수 효과로 인한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자산가격 버블만 일으켰잖아. 그럼 이 MMT가 더 적합한 거 아니야? MMT는 힘든 사람들한테 핀셋으로 해서 팍팍팍 싸주는데 이게 더 나은 거지. 지금 배경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지금 나온 게. 거기다가 지금 실제로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 뭐 유럽, 뭐 미국 지금 재난소득을 통장에 그냥 확 싸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MMT의 최대의 부작용은 뭘까요? 돈을 계속 뿌린다니까, 여러분? 돈을 계속 뿌려. 그럼 부작용이 뭐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하이퍼 인플레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이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
계속 돈 찍어서 뿌려대는데 인플레 오고 하이퍼 인플레 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MMT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은 뭐냐면, 일단 먼저 일본을 예를 들어요. 자, 일본이 30년 이후에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지만 어마무지하게 돈을 뿌려 제꼈잖아요. 거기는 어마무지하게 돈을 뿌려 제껴도 사실은 지금 걔네들 물가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야, 니네 일본 봐봐, 일본처럼 그렇게 다 뿌려 제껴도 사실 시장에서 보면 인플레 발생 안 해. 그러니까 괜찮아, 해도 돼. 그리고 만약에 뿌려갖고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 그 인플레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흔해졌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더 높여서 걷어들이면 돼.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면 돼. 걱정하지 마.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되게 완벽한 이론 같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런가 싶기도 하잖아.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되게 완벽한 이론 같잖아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레이 달리오가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MMT의 영역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이 이론은요 기축통화 말고는 다 쌍그리 죽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나 무슨 브라질 이런 데서 하면요 그냥 날라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런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원이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 자체가. 이 달러니까 가능한 거야. 요거는 이해가 쉽게 가시죠. 이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절대 해서는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야 진짜. 그리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MMT를 시행하게 된다면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MMT는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MMT 이론 하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부동산, 주요 아파트나 부동산 시장을 확 사들여. 그 다음에 이거를 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소득층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이제 임대를 해주고 다 관리를 해요. 중앙은행에서 나라에서 돈을 산 다음에 이거를 다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이거 지금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이론이 점점 듣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오버랩돼요. 지금 중국, 북한, 그 다음 뭐야 요새? 중국,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나라 어디예요? 지금 하는 직거래가 지금 뭐랑 지금 똑같아.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충격이 확 왔어요. 그게 금융위기든 아니면 이번처럼 코로나든 왔어. 그러면 지금 2008년에는 AIG나 이런 큰 회사들이 너덜너덜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보잉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을 어떤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잉을 버릴 수는 없어. 근데 보잉이 이번에 막 너덜너덜해졌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 MMT 이론 하에서는요, 그 너덜너덜해진 보잉에 우리가 국채 발행해서 총알 땡긴 걸로 얘네들을 확 들어가요. 채권단 흘러서 확 들어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야, 우리가 지금 니네 죽어가는 거 돈 좀 대주고 숨통 틔워줄 테니까 대신에 니네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제 국유화라고 하잖아. 민간의 국유화를 시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목 같은 거지.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 돼버려. 배당 감소되고 자사주 매입 이런 거 다 태클 걸어버린다고. 이번에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성장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리고 계속해서 전체적인 이 시장에서 통화를 찍어내고 신용을 일으키고, 이게 시장 전체적인 것으로 돌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적정 가격을 이루고 하는 거를 정부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정치인들한테 그걸 맡긴다는 거거든. 정부의 손에 맡기자는 거는 집권당의 그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개 위험한 거야, 이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좋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금 운전대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정치인들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봐봐, 여러분. 힘든 사람들, 뭐한 사람들 해갖고 정부에서 채권 발행 이빨 해갖고 통장에 못 싸줘. 뭐만 하면 못 사. 그 뉴스 보셨어요? 3개월인가 6개월 그 회사 다니고 나서 그 이후에 6개월인가 얼마 동안 받는 실업급여가 내가 회사에 다닐 때 받는 급여보다 지금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야,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자, 이게 지금 왜 좀 문제가 되냐면요, 파월 연준의장이 요새 좀 스탠스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파월 연준의장이 공화당 출신이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굉장히 지난 FOMC랑 이번에 상원 하원 청문회 때 발언한 얘기들을 좀 제가 지금부터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 경기 하강이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하게 가해지지는 않았다. 감내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연준에서는 인종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고용시장에 미친 팬데믹의 충격에 하트브레이킹,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힘든 나날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청구서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 이거는 자연재해일 뿐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누가 뭐라 그랬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종전에 내가 벌던 소득보다 10억 급여를 타는 바람에 일자리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누가 지적을 했나봐. 청문회인가 어디서. 그랬더니 파월 연준의장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실업급여가 기존 소득보다 많을 수는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고용 안정성을 더 걱정한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요. 이 사람 원래 공화당 출신이야. 그리고 여러분 파월 연준의장 돈 겁나 많아. 이 양반 돈 겁나 많아 여러분. 그래서 임명될 때 말이 많았었어요. 완전 1% 자산가야 미국에서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공화당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이 저 미친 저 뭐라 그러는 거야? 감히 연준의장 주제에 자꾸 무슨 재정이 어쩌니 뭐니 자꾸 이 정치적인 발언들을 해. 하라는 거나 잘할 것이.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짝짝짝 박수가 나오고 있지.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파월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향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어저께 카플란 총재가 얘기했듯이 이게 연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실패를 인정을 하고 MMT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라도 MMT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립서비스로 지금 밑밥 던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욕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론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 사회 계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살기 힘들어 죽겠고 팍팍하고 실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뭐 하느냐 니네 뭐 하냐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빈부격차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잃을 게 없어져. 점점 잃을 게 없어지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사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여러분 최대한 제 정치적인 입장을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슈가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요거를 다뤄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리가 디벨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MMT라는 통화 이론이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부상하고 요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하면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 섹터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 그거까지 좀 생각해보면 완벽하겠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놔 주세요. 그럼 거기서 제가 보고 요거는 좀 해볼만 하다 싶은 거는 채택을 해서 서치를 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